그렇다면 또 치료를 위해서 정확하게 좀 구별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서혁진 원장님, 내가 족저근막염인지 아닌지 어떤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한번 내 증상을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내가 과연 몇 개 정도가 해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극심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보통 이제 발 뒤꿈치 중에서도 약간 안쪽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라던가 아니면 이런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실 때 그렇게 동작을 바꿀 때 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상은 처음에 첫 발 디딜 때 통증이 심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오히려 좀 덜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만히 서 있어도 발 자체가 나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뻣뻣함, 불편함이 느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생활을 다 끝나고 나서 보통 일과를 끝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주무시기 전이라던가 이렇게 가만히 휴식을 취할 때 발의 피로감과 함께 발의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부리는 동작을 했을 때 발바닥 아래쪽에서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족저근막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증상 중에 적어도 3개 이상이 지금 해당하신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약 8가지가량의 진단 방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나 3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 꼭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족저근막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꾸준하게 치료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심각할 경우에는 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수술을 고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혁진 원장님. 그렇다면 이 수술하는 경우 정말 심각해야지 하는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해서 우리가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 자체가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좀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좀 힘든 과정의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치료 자체가 힘들어서 또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 실제로 수술을 권유받으시고 또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또 통증 자체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총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해당하는 85% 이상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분명히 가능하고요. 이 수술 치료라는 거는 아무래도 수술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족저근막염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골신경이라고 하는 다리 아래쪽에 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수술은 한 번 또 두 번 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술을 권유받을 때는 3명의 의사를 만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항상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적다고 하니까 보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서혁진 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보존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좀 효과적일까요? 제가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에게는 아니면 족저근막염 환자분이 있는 보호자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의원으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족저근막염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발병한 경우였긴 했는데요.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서 저는 그야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의 비수술 한방 치료는 대략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은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증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에 손상된 부위에 염증과 함께 붓기를 제거해서 통증을 잡아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족저근막염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걷고 발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손상된 족저근막 쪽은 그래서 손상의 일종의 후유증으로 그 손상된 근막길이 유착이 되는 2차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착을 방지하면서도 원래 보행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3단계는 좀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70% 이상이 바로 평발에 해당합니다. 즉 발의 아치가 없으면서 발의 피로감 때문에 생기는 족저근막염이기 때문에 발의 아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능성 깔창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제 맞춤형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 이제 기성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예방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기능성 깔창을 같이 사용하신다면 보다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이제 치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빠른 시간에 내원하실수록 치료도 역시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제 초기에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시게 되면 4주 이내에 한 35% 정도의 환자분이 회복이 되시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8주 내외로 한 55% 정도가 회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서 3달 정도 내에 비수술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비수술 치료는 뭐니 뭐니 해도 최대의 장점은 이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수술로 치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